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시, 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 구 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께서 저희 단톡방에 그 MBC 기사를 올리셨어요. 태영호 의원실에서 나온 그 녹취 발언. 좀 놀라셨죠? 어제 그 기사. 아니 뭐 저는 이진복 수석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녹취에 직접 등장한 건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의 전원인데 태영호 의원이 사과를 해왔다.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두 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실은 없는데 내가 태영호 의원은 과장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진복 수석이 직접 태영호 의원이 사과를 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있는 일 같으면 사람들이 믿어주죠. 그런데 전당대회 때 봤잖아요. 이진복 수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란 얘기도 하고 별별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별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대통령은 뭐 연대라는 말은 네. 대등하다는 거냐. 그건 뭐 사실도 말을 약간 비틀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태영호 의원이 없는 말을 지원해서 했든지 뭐 조금 과장했든지 뭐 하더라도 충분히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그래도 징계가 개시가 됐잖아요. 지금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에 거기에 이제 이슈가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온 건 다 알고 북한은 외교관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서 정적으로 좀 실수하고 지난번에 4.3 문제에 대해서는 4.3에 대한 수많은 그 각도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의 시각을 전달한 거니까 태영호 의원이 꼭 이걸 징계를 할 건가 한번 좀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고 차원에서라도. 다만 이제 김재원 의원은 좀 달라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그 정강원 목사가 흔드는 측면이 좀 있고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기 때문에 김재현 최고는 바로 그거를 불러들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당에서도 우리가 정강원 목사하고 어떤 관계 지금 정강원 목사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전화가 왔다 뭐 도와달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그런 면에서 징계가 불가피한 지금 그 측면이고 그건 김기현 대표의 위상과 권위에도 지금 연관이 있지만 태영호 의원에게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또 이런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와 같이 징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생각하는 게 이진복 수석에 대한 거 첫 번째는 내가 어제 그 녹취록을 보면서 여기 한두 문장만 빠지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 야당이 공격하면 그래도 우리 최고위원께서 받아쳐 주시고 그럼 얼마나 고맙겠냐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인데 매일매일 보고한다. 공천을 어떡하겠냐라는 문장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용산발 워딩들이 거칠다라는 게 그 인식을 한 번 더 심어주는 사건인 거죠. 그게 좋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당내에서는 이런 면은 오히려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좀 그립을 세게 잡으려고 한다. 그 부분에는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도움이 된다. 있겠죠. 대표에게는. 예.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어쨌든 의원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다른 의원들이 볼 때는 야, 최고위원한테 가서 야, 공천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우리도 좀 더 바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경계심을 그 녹취에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봤잖아요. 전당대 전에 이준석부터 해서 쭉 안철수까지 그 대통령실이 누가 불러드립니까? 대통령실 불러드리지 말라. 누가 불러드려요? 거기서 기획하고 다 참전했지. 그런데 태영호 의원의 전 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정확히 정신이 번쩍 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네. 본인이 그냥 주관적 감정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감정이죠. 그걸 네.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아니, 거죠. 강남갑이라는 지역구가 네네. 그러니까 그 다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강남갑은 일반인들도 이건 정말 비례대표 같은 자리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선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굉장히 특혜로 지금 받아들이는 지역구란 말이에요. 서초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저게 2번까지는 해줘도 3번은 안 되는데 강남갑은 이건 한 번만 할 일이지 2번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직접 거론을 한 거예요. 지금 정부 속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실이 의원들한테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의원들에게 어떻게 공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라는 것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 이렇게 하고 다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끔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녹취가 나온 것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이 측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는 있으나 한 번 더 확인시켜줘서 알아서 해라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좀 더 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까지 인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런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2가지 대처 방안이 있죠. 좀 더 군기를 세게 잡는다. 좀 더 좀 유화적으로 나간다. 통상적으로 군기를 세게 잡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는데 그 압이 너무 세버리면 터져버리거든요. 네.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뭐 포기해버린다. 여기서 이쁨 받을 생각 버렸다. 너무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오히려 난 거꾸로 나도 이준석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강도 생각할 조절이 때는. 중요한 때다. 그리고 이게 또 인기가 좋고 지지율이 높으면은 별 누를 필요도 없고 사실 네네네네. 누르는 게 잘 먹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좀 다 다른데 네네네. 해결책도 좀 다른데 네네. 그런 어쨌든 위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본 위기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그 원내대표 때까지도 그냥 일방적으로 쫙 왔어요. 네. 근데 바깥에는 지금 제3지대가 꿈틀꿈틀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3지대는 최근에 몇 개의 여론조사도 발표된 걸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에 타격을 더 입힙니다. 그 이탈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이 없고 완전히 이탈할 수 없으면 그렇게 뭐 그냥 딱 양쪽으로 가면 내부에서 그렇게 뭐 협박이든 네, 압박이든 네, 이런 네. 게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깥으로 지금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쳐낸다. 그 사람들이 강남 같은 데 빼고는 아니 여기 안 그래도 험지고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다 타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거든요. 어디 보도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 그립 강화한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건데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할 때는 인사 나가서 90도였는데 귀국할 때는 15도? 또 허리가 또는 그런 거 네,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의자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능할까요? 배등한.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인가 딴 데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만약에 작전을 짠다면 네네네. 그 자연스럽게 만날 거 아닙니까? 네. 여당 대표들 불러가지고 지도부 불러가지고 하고 한 1시간은 독대 한 58분간 그냥 따로 놀아도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둘이 이렇게 따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뭔가를 건의가 아니라 요청이어야 돼요.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시기 되면 김기현 대표 위상 올라갈 거다. 그 대통령한테도 나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지금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고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네. 뭔가 그렇게 왔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액션을 좀 보여주면 다를 건데 이걸 이렇게 액션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노일 노. 거냐 네. 거기 달려 있겠죠. 당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위라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걸 걸러내고 뭐 잡아내는 곳이 있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 해결하는 경우들이 사전에 옛날에 좀 많았잖아요. 뭔가 갈등이 있으면 이제 알아서
가서 얘기해서 자진 사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물러나 좀 잠깐 자숙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혼내주는 시스템이 좀 자리 잡았다 그래요. 뉴노멀이죠, 그게. 뉴노멀인가요? 예,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네. 윤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짜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 대표를 갖다가 징계해갖고 쳐내는 건 저는 잘못된 겁니까? 윤리위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럼요. 예. 잘못된 예, 겁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막말도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막말을 했다 뭐 이런데 그 막말에 대한 정의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예 홍준표 옛날에 그 대표가 뭐 위장 무슨 평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무슨 뭐 막말이라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좀 그 막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 말 같은 거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합의를 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거. 뭐 5.18이 어떻다. 5.16이 무슨 쿠데타냐 아니냐. 이거 다 그냥 군사정변으로 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와서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든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 네, 네. 비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거 사고지만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폄하한다는 모욕적인 발언. 전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치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이건 네. 말고 그럼 막말의 방금 개념으로 보자면 전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했다는 건 그 안에 안 들어갈 것 안 같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5.18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김재원 최고나 그 정광훈 목사가 자꾸만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뭐 김종인 체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재해석하려 그러면 그 새로운 논쟁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둘이 좀 산이 다르다. 그건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강훈 목사에 대한 겁니다. 이게 너무 그렇게 많은 돼버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인볼브 돼 있고 돼버렸다. 정강훈 목사가 이걸 자꾸만 전선을 확장하잖아요. 대통령에서 전화했다. 그리고 뭐 한겨하고 공천 때 무슨 얘기까지 나눴다. 뭐 김기현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도 그러잖아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문제는 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김재원 최고는 약간 좀 세게 주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약하게 주면 그럴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 또?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럴 수 왜요? 있죠. 예. 저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강약을 주면 그 약한 거도 크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 같은 거 할 적에 네. 방송국에서 되게 무슨 방송이 주의, 경고 뭐 이런 거 아, 되게 민감해하지 않습니까? 민감합니다, 민감해. 소위 가던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주의 받으면 그게 뭐 돈 내나? 아니면 뭐 방송국 문 닫나? 뭐 어때? 라고 싶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인 게 또 자기 공천이 이렇게 항상 이제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흠집이 가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태영호 의원이 또 윤리위에 뭐 났을 때 불복할 수 있겠느냐. 네. 불복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불복이 어려워졌다. 예. 어쨌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가 13회인가? 처음에 그 정광훈 목사 건 터졌을 적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실 텐데 잘 됐다. 빨리 됐기 때문에. 네. 1년 전에 됐기 때문에. 네. 빨리 하면은 차라리 잘 되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늦었다. 타이밍. 아니 이게 이렇게 길게 지지시지 끌고 올 줄은 정말 몰랐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래 그러면 대처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뭐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서 왔잖아요. 네, 또 네. 외교관 출신이고 한국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4.3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네. 한 시각을 대변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또 한국 정치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은 정치를 처음 한 분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지도부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분인데 이게 이제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고 그 반복된 실수가 김재원이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김기현 대표의 그
권위, 리더십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그러니까 당의 노선도 그렇고 개인의 지금 권위도 그렇고 이건 분명한 입장. 그러니까 리더십과 노선에 모두 연결된 문제거든요. 지금 김재원 정강훈 목사 처리 문제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강훈 목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무슨 대통령실에서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전화해갖고 진짜 이 시 좀 민노총 시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공식 요청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은 좀 있고 이거를 절대 정강훈 목사 쪽하고는 어떤 말도 섞지 마. 그건 하여튼 이렇게 차단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해야겠죠. 올린 이상 확실하게 해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올린 이상이 아니라 뭐 진작에 이거는 했어야 네네네.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은 그런 이제 거예요. 의견 예. 일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이번에 박강원 원내대표 된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는 스피커로서의 힘이 지금 되게 강해요.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조금 센 말을 하면 박강원 같은 점잖은 사람이 센 말을 할 정도니까 이거 심한가 보다라는 게 되는 거고 또 온건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저는 온건한 이야기 하라고 박강원 뽑아놓은 거지가 되는데 예컨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지금 계속 수행한다고 했을 때 뭔가 보수적인 강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뭐 정강훈하고 또 뭐가 있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다고 뭐 중도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어색하고 그런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스피커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좁혀져 있다, 기능이. 새로운 스피커를 보강해야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재원 최고나 이런 쪽에서 시작됐던 어떤 당내 논란을 좀 덜어내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쪽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위기감은 좀 느껴야 될 것 같다. 여당 쪽은. 예, 저는 뭐 기대감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대감은 조금 있고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서 더 위기가 깊어지면 혹시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지 아니면 뭐 지금 숫자로 나오는 여론조사로 나오는 건 전부 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쪽이에요. 네, 네, 대통령의 긍부정평가가 30대 60으로 뭐 되고 중도층은 부정평가가 65% 넘은 지 오래고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전 세대 70대를 뺀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으면 이건 정상적인 거라면 뭐 정무수석도 그렇고 이건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외교 성과나 이런 것들이 국내 정세에 다 잡혀 먹히는데 이들은 갈 수 없는 거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 눈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신호가 안 보여요. 그 최고위원한테 당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당부의 방향이 뭔지를 봤잖아요. 어제 보도상으로. 예. 그게 상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 지금 이제 이달이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왔죠. 뭐 또 기시다 총리 온다며요. 그리고 5월 10일이면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야 될 때예요. 예. 득점을 해야 될 때인데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배로 안 좋은 거고 5월달 내에 뭘 좀 이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바뀌지 못한다면은 올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 더 잘 되라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잘 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눈여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13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